대만 전쟁이 2027년 발생할 확률은 없다. 100% 확률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대만 통일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해역이라는 한국도 해상물류의 70이 여기를 거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국가 주석으로서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영토가 있다? 국가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흡수할 수만 있다면 중국 모든 산업 경제를 다 갖추게 돼요. 역대 한국 대통령이 친미, 친중, 서양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경투 회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중국이 대만 문제에 그토록 민감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대만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특히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국에 진출한 베트남이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학자들을 인터뷰도 하고 대만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화교들, 학자들을 인터뷰하면 다 주장이 다른데 아직도 중국에서 대만 통일을 앞으로 몇 년에 그렇게 급하게 할까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거는 중동이다. 3차 중동 전쟁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위기다. 그래서 오히려 중동이 더 큰 문제고 그게 석유 가격, 가스 가격 이런 데 영향을 더 미치면서 한국처럼 원자재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리스크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대만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면 어떤 한 사람이 의지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한 고지가 있어야 그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누가 대만 전쟁이 앞으로 2027년 발생할 확률은 없다. 그 말이 100% 확률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측면에서는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 높지는 않은데 발생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느 정도 발생할 확률이 있고 어떤 요소가 됐을 때 그 일이 촉발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는 하늘과 차이고 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그거 알고 있냐와 모르냐는 또 큰 차이가 있겠죠.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 5월 20일 라이칭더 대만 새로운 지도자가 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만 독립이란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보다 제가 봤을 때는 현상을 개변하지 말자. 이게 미국의 스탠스이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만이 지금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그게 더 중점을 뒀어요. 왜냐면 라이칭더 입장에서도 중국과 아무 나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대만 경제에 굉장히 타격되기 때문에 대만의 현상 유지에 중점을 더 준 것 같은데 대만 사무방어실에서 발표한 공식 의견에는 대만 독립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대만 독립 백서라고 기종할 정도로 라이칭더 취임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건 100% 미국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만이라는 이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공식論평도 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대만 통일에 관해서는 시간이 끌면 끌수록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기간에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대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급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이 이처럼 민감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안보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1950년 중국에서 이민지원군을 북한에 파견한 이유와 똑같다. 결국은 경제 안보입니다. 경제 안보. 중국의 대만이라는 이 위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동쪽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중국의 경제의 60, 70%, 많게는 80% 다 이쪽 연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만이 뚫리면 전체 중국 경제 안보가 바로 문제가 생기면서 힘들어진다.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그게 옛날에 동북의 중국 경제의 중심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한, 중국은 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조선 전쟁을 인민지원군을 파견한 이유도 동북 삼성이라는 당시 유일한 경제 미천이죠.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중국은 대만이 군사안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고 거기 남쪽으로 바시해협, 서쪽으로는 댐해협 이 두 개가 동중국해와 마주보고 있고 북쪽으로 동해와 접해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않으면 중국의 항공모함이 그 안에 갇히게 되면서 사실상 전쟁에서 태평양 심해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한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입장에서도 대만의 전략적 위치에 말씀드리며 대만 해협은 쉽게 말하면 일본과 특히 한국의 생명선입니다. 매년 8만 척 이상의 배가 선박, 대형 선박 있고 중형, 소형 선박인데 대형 선박들이 대부분 다 이 대만 해협을 지나갑니다. 8만 척 이상의 선박이 서태평양 항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및 기타 지역으로 가는 필수 경로입니다. 특히 일본 화물량이 4분의 3이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만 해역은 평화 시기에는 동아시아라는 게 주로 중국, 한국, 일본 이 주요 경제국가죠. 제조국가고 각국의 경제 번영과 발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지역이며 또 지난 대만 문제에서 다뤄졌지 전쟁 시에는 이 지역의 승패와 종망을 결정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적으로나 결정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잖아요. 물류적으로 봤을 때 해상운송 우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서태평양 해상화로는 일본의 생존 발전과 바로 직결되며 전쟁 발생 시에는 작전이 승패와 바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거쳐서 일본에 이르는 해상화로는 옛날부터 일본에서 생명선으로 불려왔고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70%가 페르시아만에서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 또는 우리가 바시해협, 류큐, 일본이라는 해상화로를 거쳐서 반입되고 일본의 완제품도 상당 부분 이 항로를 통해서 수출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만약에 막히면 일본의 경동맹이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 경제는 단기간에 붕괴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그럼 일본행에서는 왜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고 필리핀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항해해서 일본에 도착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돼요. 내 완제품 가격이 25% 증가해요. 25%. 그러면 세계 경쟁력이 확 떨어지겠죠. 모든 물가를 올려놓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사실들은 이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는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국제 수로 그리고 전략적 해상로인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해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해요.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과 동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발전한 선진국과 이제 막 성장하는 이머징 국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세계,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와 선진국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한마디로 대만은 중국의 국운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운을 정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도 전체 해상물류의 70이 여기를 거치기 때문에 한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두 개의 전쟁에 발묶여 있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대만을 통일하는 가장 적기일 수도 있고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중화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주석으로서 그리고 중화민족을 위해서라도 천추에 남을 위대한 주석이 되는 유일하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대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영토가 있다?
이거는 되게 창피하고 국가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마치 없는 게 반도체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게. 그러면 대만의 이런 강한 반도체 생태계, 대만 통일로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중국 모든 산업 경제를 다 갖추게 되죠.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아직도 원천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미국의 기술에 의존한 부분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굉장히 독립적으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 안보적으로도 중요하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한국에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볼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높은지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안다고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좀 중립적인 친미냐 친중이냐, 사실 친자를 쓴 건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하면 노무현 때는 좀 더 중국 쪽에 가까운 정책을 취했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 아시겠지만 좀 더 미국 쪽에 가까운 친미 친일 정책을 펼쳤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립적인,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고요. 결론이 뭐냐면 역대 대통령은 중립 정책 취한 것도 있고 친미 친일 정책한 것도 있고 친중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흔들렸냐?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림 확인하시고 계속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커졌습니다. 장사는 이웃과 하잖아요. 장사는 이웃과 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자식보다 옆에 있는 이웃이 나한테는 낫습니다. 내가 감기 걸려도 이웃이 감기약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멀리 있는 자식은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국가 간의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나라하고 장사를 하지 멀리 있는 나라하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서. 그런 면에서 이웃 국가는 항상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또 안보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단한 미국도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하고 장사를 합니다. 무역 관계가 제일 크잖아요.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여있고요.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처럼 중국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웃국가고 또 한국도 중국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이웃국가예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두 나라의 다 윈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쭉 커졌어요. 최고로 무역 의존도가 중국, 홍콩을 합쳐서 가장 컸던 때가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이에요. 최고 34.4% 의존도가 중국, 홍콩을 합쳐서. 본토만 했을 경우에는 26.8%.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좀 줄어들었으냐만 지금도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한 30%, 본토는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 성향하고 상관없이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규모는 계속 커져왔고 이 정도 높아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점점 중국의 비중이 의존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 그게 미중 갈등 본격화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 대통령의 성향이라기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게 꼭 한국의 외교 관계를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는 전 세계의 중국과 그 나라가의 외교 관계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외교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외교 관계가 글로벌 다른 나라의 외교 정치에 그렇게 영향이 크다라는 거, 어떻게 한국에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역대 한국 대통령이 친미, 친중 성향 상관없이 경제는 계속 확장해 왔는데 결국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부터 특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동맹국가를 아쉬워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관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데이터, 올해 1분기예요. 2024년 1분기 데이터로 미국이 국가로 말하는 거예요.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제1 수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이 수출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 뭘 파냐? 자동차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수출 파트너로서 미국 1위로 갔어요. 그런데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수입 파트너로서 중국은 계속 한국이 1위 국가입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좋다 나쁘다 영향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든 아무리 한국 역대 대통령 중국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계속 크고 미국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어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엄청 크다. 수입 의존은 계속 중국이 하고 있다.
지금 여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최고 2020년에 제일 높았는데요. 23%까지 갔다가 지금은 21%, 21.5% 정도입니다. 그것처럼 정치 관계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굉장히 한국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무역이 적자로 됐잖아요. 주로 뭘 수출하고 뭘 수입하냐? 이건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야 되겠죠.